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보라입니다. 비트판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코인을 리스트 시키는 거에 관해서 라운드 2로 지금 준결승으로 이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19% 나왔고 추천이, 그리고 골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GNT라고, 그게 9% 나왔고 스테이터스가 3%, 되게 미약하게 나왔죠. 그리고 웨이브즈가 69%로 압도적으로 지금 선두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이 나오면 다른 데서 아마 다시 준결승에서 위로 올라간 것 중에 다시 결전을 벌이겠죠. 근데 중요한 게 웨이브가 요즘에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마케팅을. 그래서 웨이브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패닉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있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 골렘이라, 스테이터스, 이런 코인들 저는 다 진짜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바이낸스 거를 또 보여드리는데, 다음에 상장을 자기네가 시킬 건데, 이거는 백텍 AI라고 하는 거에 관해 자기네가 상장을 시킬 거래요. 그래서 AI에 관련된 무슨 토큰 코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요즘에 중국 업체들이 AI에 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에 차기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거, 그런 코인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BNB가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BNB가 보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스틴 선이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자기네가 트론하고 비트토렌트에 관해서 자기네가 뭔가 캠페인을 할 거다, 중요한 뭔가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걸 발표할 것 같으니까, 그때 전후루에서 뭔가 시장에 또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결정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2월 14일인데 다시 한번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2월 15일 날 그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게 인터내셔널 시간인지 아니면 아시아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터내셔널 시간이면 16일이 되겠죠. 15일 날 중국에서는 블록체인에 관해서 규제안을 발표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14일 날 얘네가 또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비트토렌트하고 트론에 관해서 자기네가 대대적으로 발표하겠다. 그리고 16일 날이 데프콘, 네오에서 데프콘 행사를 이틀 동안 연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 날짜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얘네도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2월 14일이 발렌타인이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볼 일이긴 한데, 그리고 2월 15일 날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미 정부의 셧다운에 관해서 3주간의 유예 기간을 다시 뒀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임금을 지급을 했죠. 그래서 그게 15일 날 다시 셧다운 문제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될지 결정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크로스 오버되는 시점이 15일 날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이 이제 6일이니까 9일 뒤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까지가 아마 불안한 장세가 있다가 쭉 하락했다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장세가 뭔가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그때 가서 15일 날 가서 뭔가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가봐야지 알겠죠. 시간이 지나보면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데니스 엘 켈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오미세고가 팀이 딱 있는데, 오미세고에서도 지금 한 명의 어떤 프로젝트를 또 추구하는데, 거기서 리더가 되는 엔지니어를 추구한다. 근데 일본말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데는 방콕이나 도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여기 이 프로젝트에 같이 지금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미세고 측에서 뭔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미세고도 어떤 움직임이 아마 분명. 근데 제가 아까 트윗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세가 1년 반 동안 최저점 갱신이에요. 지금 현재가. 현재 보면은 사토시가로도 그렇고 되게 그렇거든요. 워스트 오브 워스트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저도 현금을 준비해 뒀다가, 만약에 2월 15일 날이나 아니면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만약에 훅 떨어져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좀 준비했던 거를 좀 약간 매집을 할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CEO가 또 나와 있는데, 바이낸스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BNB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바이낸스 덱스 팀이 계속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뉴 버전의 바이낸스 체인 테스트넷을
우리가 지금 레저 HQ 서포트 팀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그걸 말을 해주는 건데, 바이낸스가 제가 계속 주목을 하는 이유가 비트렉스도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주시를 하고 있고 폴로니엑스도 많이 주시를 하는데, 폴로니엑스는 이런 마케팅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릴 게 없고, 일단 바이낸스에서 BNB도 뭔가 가격적으로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뉴스는 오늘 이제 국정연설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래가지고 트럼프 화합 강조하면서 국경장벽 이민 문제에서 민주당 압박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또다시 만약에 이제 15일날 결정이 되잖아요. 15일까지가 사실 잠정적으로 허락을 해준 거고, 셧다운 문제에 관해서 좀 잠깐 그거에 관해서 이제 잠깐 공조를 해서 이제 해준 거고, 3주 동안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셧다운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아마 크게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국경 장벽 예산이 55억 달러나 이런 거에 관해서 민주당하고 뭔가 해결이 안 나잖아요. 이민 문제나 이런 거 지금 이번에 국정연설을 해서 그런 걸 대대적으로 얘기했나 본데, 그거에 관해서 아마 압박을 할 거예요. 압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사용하라는 주 무기가 있는 게, 다가오는 27일인가 28일인가 그때가 김정은과의 회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이제 얘기 나누는 그런 게 날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아마 명분 삼아서 자기 파워를 강경하게 나갈 아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만약에 오늘 나왔던 연설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거에 관해서 찬성하는 시민의 어떤 그런 행보가 7이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3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 면에서 본인대로 페이스를 만약에 민주당을 압도해서 만약에 끌고 나가면 아마 차기 대선까지 이 사람이 들어갈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사실 탄핵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탄핵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재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무슨 뭐 계기가 되든 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명분을 붙여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차후에도 아마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트럼프 국정연설서 2차 북미회담 공식화, 27일,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한반도 평화 위에 역사적으로 노력 계속할 것, 경제 성과 과시, 국경장벽 건설 의지, 재차 피력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아마 민주당한테 기꺼이 사인을 받아내가지고 아마 55억 달러를 받아내서 장벽을 건설할 거예요. 분명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타 면제 같이 간접적인 경기 부양을 그런 식으로 아마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국민들의 백인 어떤 노동자들의 지지층을 더욱 굳건히 다질 확률이 높고, 예.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 27일하고 28일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무차별 관세 권한 요구한 트럼프, 갈 길 먼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회 연설서 호혜 무역법 입법화 요구, 국가안보 상관없이 관세 부과 가능, 중 비판 여전, 다음 주 초 미중 무역 협상 난항 예상이라고 나왔잖아요. 난항 예상이라고 여기 나왔지만, 이 사람이 이제 연설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만나서는 따르게 또 행동할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중국에만 관세 폭탄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관세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그거에 관해서 아마 제재를 걸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일본에도 지금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독일에도 관세 폭탄을 걸어놨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유심히 안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려서 중국이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세상이 만약에 중국이 폭삭하잖아요. 그럼 미국 또한 폭삭할 확률이 높고 전 세계가 다 맞물려 있다는 거, 쇠사슬같이 체인이 그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사리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하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현재 지금 상황이. 어쨌든 중요한 건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중국이 컸다고 우리나라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미국이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국방비나 어떤 국방 예산에 관해서 자기들이 뭐 보호해준다 이런 걸로 해서 계속해서 국방 예산에 관해서 요구하는 게 계속 늘어날 텐데, 그거에 관해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캔슬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협화음이 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뭐 지켜볼 일이긴 한데, 아마 차후 그런 일이 만약에 불거지면 주한 미군들은 아마 점진적으로 군사를 아마 감축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여타 다른 나라에서도 나토에서도 마찬가지고 철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일본에서도 많이 철수를 했고 전략 무기도 많이 빼놓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외신이나 이런 걸 많이 뒤져본 사람은 아실 텐데, 나토군에서도 사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따르게 다 해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G2 분쟁이 반기업 정책 여파, 4분기 상장사 절반이 어닝 쇼크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83개사 중간 점검, LG 상사 영업 이익이 괴리율이 최대 추정치의 10분의 1도 안 돼. 포스코 ICT, 아모레 등도 부진. SK 이노 영업 손실 전망치 70배 흑자 예상. 현대로템 큰 폭의 적자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G2 분쟁이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고래 싸움이 계속 중장기화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만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주요 상장사 2018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발표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LG 상사 추정치가 497인데 발표치가 36에 마이너스 92.80%. LG전자는 추정치가 3981인데 발표치가 751, 마이너스 81%. 그리고 대한항공이 1200인데 발표치가 415, 마이너스 65.50%. 그리고 현대차는 7860인데 발표치가 5011, 마이너스 36%. SK 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 39인데 발표치가 마이너스 2788이에요. 적자 확대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오일 관련한 어떤 석유 관련한 그런데,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괴리율이 마이너스 19.30%로 나와 있고, 그래서 LG화학도 잘 나간다는 LG화학 이번에 추정치가 좋을 거다. 그리고 배터리 때문에 생산성이 되게 확대됐다,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그런데도 마이너스 18.50%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지금 이 정도인데, 하다못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이나 여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미국이 잡는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다고 중국이 잡는다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미중 무역 갈등은 여기서 장점적으로 빨리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요. 계속 10년 정도 막 팽팽하게 막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화웨이에 관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정도까지, CIA에서 그 정도까지 할 정도면 이미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는지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막 계속 그 디스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남북철도 도로사업 속도 내나, 북미 정상 이달 2차 회동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27일, 28일 날 여기 돼 있고, 두 정상의 재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여부다. 그 시작점에 남북 철도와 도로 사업의 경의선 조사는 개성 신의주 구간 400km, 동해선은 금강산 두만강 구간 800km를 진행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관해서 아직도 사람들은 이게 안 될 거다, 이러다가 뭐 김정은이 어떻게 돼서 뭐 죽을 거다, 암살될 거다, 아니면 뭐 북한에다가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이게 다 중단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미 다 이거는 어느 정도 구애간이 나왔고, 이 지금 대세는 멈추지 못해요. 남북 경협이라든가 철도 도로 연결도 핏줄을 먼저 거기다 연결을 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피를 보내고 경제를 협력시키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그 이후에 북을 넘어가서 이제 중국이 연결돼 있으니까, 미군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부터 미군을 많이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나토는 이미 많이 빠져있는 상태,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지금 미군이 개입해서 빠져있는 상태에다가 다시 조금 넣는데, 중요한 건
터키군이 러시아군하고 합작해서 한쪽 지방을 지금 이렇게 관할해서 자기네가 그쪽은 자치적으로 지금 장악해서 운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거를 다 뉴스를 다 하나하나 찾아보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적으로만 그냥 트럼프 행정,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어떤 행태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미국의 뭐 최고다, 베스트 넘버원, 뭐 아메리카, USA 막 이렇게 외치는데 자본의 이동이나 흐름을 자세히 보자는, 제가 이 방송에서 뉴스를 쭉쭉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한국 정부에 관한 어떤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왜 그런 뉴스를 쓰고 있나에 관해서도 알아보셔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는 통일에 관한 거는 아마 진행이 꾸준하게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정치 경제나 아니면 이런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드 금융사에 관한 건데 올해부터 알짜 카드 대폭 사라진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헤드라인만 딱 보면은 어떤 게 딱 느껴지세요? 업계, 통신비 할인, 마일리지, 적립주유 할인, 적자 상품 속속 정리될 듯,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설계 예측 빗나가 비용 절감에 올인, 무이자 할부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서비스 축소 움직임도 빨라질 듯. 카드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예. 할인 혜택 사라지죠. 그리고 무이자 할부 사라지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쓰겠어요? 모바일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마트폰에 관해서 모바일 폰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폰. 근데 그 안에서 카드가 사라지면 결국엔 페이 결제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근데 시간이 문제지. 지금도 시세가 막 엄청나게 막 패닉하거나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긴 하지만 이런 세력들은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그러면 카카오는 왜 움직이지 않냐? 카카오에서 뭐 카카오페이에 관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말하는데 왜 아니냐? 근데 자 보세요. 샌드박스라는 게 언제 있었어요? 샌드박스라는 걸 놓고 그 안에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규제안에 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전 세계가 공조해서 연관돼서 뭐 일본은 어떻든 뭐 미국은 어떻든 한국은 어떻든 중국은 어떻든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고만 넘쳐나 올해는 정말 절망적. 더 휘청이는 지방 자영업자 설대목 사라진 지 오래.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다. 전통시장 상인들 한숨 눈시울 최저임금 쇼크에 불경기 덮쳐 손님 실종 가게 닫을 수밖에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버틴다는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발언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주머니에 쓸 돈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대출문은 줄여요.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이 로켓 배송이나 로켓 와우로 새벽 배송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시간이 더 흘러서 ICT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물류망의 자동화나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물류회사들이 동시에 만약에 10대의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쿠팡 같은 데는 자기네가 여태까지 빅데이터나 이런 거에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나중에 거의 가미돼서 만약 그 시스템을 돌리면 10대가 필요한 어떤 그 시스템에 5대만 있어도 되고 3대만 있어도 되고 그래도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나중에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비용 대비해서 규모 면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일반 영세 자영업자 하물며 대기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쿠팡 같은 데랑 이커머스 업체가 경쟁을 한다면 밀려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 중간에서 만약에 하락의 밑에 부분에 껴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길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게를 해서 물건을 떼다 파는 그런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하다못해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아이템이 없다면 저는 권리금이 점점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시진핑 통제 강화에 차이나몬이 미국 부동산 시장서 빠져나간다라고 이거 보여드린 건데
중국도 지금 자기네 자본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뭐 부도가 날 거다, 중국 경제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한편에선 나오고 한편에선 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중국 자본의 미국 부동산 매수가 2012년 이래 최저치, 시진핑 해외 자본 투자 단속에 따른 것, 물류창고, 편의점 등 소규모 투자는 계속된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난 2015년 중국 안방 보험그룹은 뉴욕의 명소 월포드 아스토리아 호텔을 미 호텔 매매 사상 최고가인 19억 5천만 달러, 약 2조 1821억 원에 인수했다. 이에 더해 웨스턴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까지 착착 사들인 안방보험그룹의 미 호텔 인수 행보는 차이나머니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랐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지금 들어서는 이제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서 보시면 최근 안방보험그룹이 약 6조 1,545억 원어치의 미국 내 호텔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 경기 둔화를 우려한 시진핑 중국 정부가 해외 자본 투자 및 유출을 엄격히 단속한 데 따른 조치였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얘기가 미국에서 이 중국인들이 투자했던 이 건물에 대해서 내뱉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자본을 뺀다, 이게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에만 중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호주, 뭐 예를 들어서 유럽권에 있는 뭐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많이 중국인들이 집을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런 자본들이 많이 그 나라들에서도 아마 빠져가지고 아마 중국으로 다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조선일보 거죠 이건. 제2금융권에서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제2금융권 DSR 일괄 도입 검토. 자, 제1금융권 DSR 도입, 제2금융권까지 DSR 도입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밀려나면 제2금융권으로 가고, 제2금융권까지 문이 닫히면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제3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금리도 또 겁나 비싸게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결국에는 시중에 자금은 많이 안 돌고 부동산은 어쩌겠어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면으로 만약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4월달 이후에 한국 부동산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적인 편차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사라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그리고 제조업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인근의 부동산들은 차후에 살아날 기미는 더더욱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조업은 어떻게 보면 축소하는 지금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량 소비,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어떤 그런 사회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끝났다는 어떤 그런 반증이, 이런 아마도 아마 부동산이나 그 제조업이 관련된 여러 어떤 그 도시들하고도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DSR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행사를 하면 더더욱 시중에는 돈이 안 돌겠죠. 화웨이가 앞세운 중통신 굵기, 한국도 따라가야 할 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조선일보 하면 어때요? 중동, 중앙일보, 동아일보. 자,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누가 이 지금 언론사를 움직여요? 한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국 정부는 지금 어디를 더 빨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더 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을 더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에 관해서 이 뉴스 하나, 그리고 언론사를 보면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중국을 빨기 때문에 결국에 한국도 망할 거다, 공산주의 될 거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공산주의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헬조선이다, 떠나야 된다, 다른 나라 가면 먹고 살만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는 여기서 한국에서 공기를 마시고 이래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되게 많은데, 오히려 다른 나라가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그냥
어느 정도 갈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 북한하고 개방되면서 이런저런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고만고만하게 어떻게 보면 유지할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저는 다른 나라들이 약간 악조건으로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가 변수들이 많이 작용해서 경제가 폭삭 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 지경까지. 근데 한국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화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5G 시장에서 폭삭 꺾인다. CIA에서 누가 붙잡혀간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뉴스에 나오지만 결국에는 아마 3전을 누르고 아마 1위의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메르켈 총리가 화웨이 보안 논란 중국이 입증해야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안 논란이 어쩌느니 그리고 화웨이의 그 CEO는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가 보안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관해서 내가 이걸 내놓겠다. 그러니까 그냥 접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문제도 아마 결정이 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밑에 부분에 여기 보시면 문장을 보시면 미 뉴스 채널 CNN은 이날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보안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독일의 1위 이동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은 지난해 화웨이 측과 매우 신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라고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또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반면 미 IT 전문 매체 GDM 아레나는 메르켈 총리가 매우 간단한 안전장치만을 원했다는 점에서 독일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고 내년 5G 상용화에 나설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5G 장비에 관해서 독일에서 자기네가 그걸 상용화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그걸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화웨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5G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기관만 같은 경우는 이미 화웨이 장비를 다 대거 3사 통신사가 다 채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걸 쓸 예정이고. 근데 중요한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LG U+만 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말은 겉에서는 하는데 결국에는 화웨이 거하고 연결돼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미국 IT 전문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들을 다 읽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가 이것도 보세요. 조선업 비즈죠. 미국서 중국으로 머니 시프트.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글로벌 스타트업 중에는 자금이 가장 많았는데 중국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서 중국으로 머니가 계속해서 이동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과 글로벌 스타트업의 위치가 뒤바뀐 건 2017년부터다. 2016년까지만 해도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이 더 많았는데 중국 스타트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글로벌 투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차량 공유 스타트업 디디추싱이 대표적이다. 디디추싱은 2017년 한 해에만 106조 2천억 원을 유치했다. 라고 여기 나오는데 디디추싱에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넣었어요? 예. 손 회장님이 여기다 돈을 가장 많이 넣으셨잖아요.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기업 중에 스타트업 중에 가장 많은 다이어그램을 차지하는 게 중국 업체가 좀 많이 껴있어요. 알리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은 그냥 광가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지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데일리죠. 이거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들썩이는 남미 대륙, 불안과 기대 사이, 투명성 부족하고 법정화폐 인플레이션 심각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확률이 남미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경제가 동남아 어떤 나라부터 아마 안 좋아지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대거 자산으로서 아마 인정받을 텐데 그 시점의 차이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시세가 물론 안 좋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어떤 패권에 관한 거 어떤 자본의 흐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 부패 관행이 심하면서 동시에 경제 불안이 큰 곳을 중심으로 암호화폐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와 바이낸스는 각각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로 영역을 확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는 해석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왜 움직이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이게 오늘의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 페이스북하고 블록체인이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전문 인력 흡수하는 인재 인수 방식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지금 저컵하고 여기 사진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 사람이 아마 얘기했을 때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377불짜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7만원짜리 그 VR 장비 있죠. VR 장비, 그러니까 모바일 폰하고 어떤 콘솔 장비도 필요 없는, 스마트폰도 필요 없는 그런 거에 관해 자기가 발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냥 그리스만 연결되면은 자기가 전량으로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게. 근데 5G가 어떻게 나오냐에 또 따라서 저커버그가 생각하는 그 생태계가 구성되는 거에 관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시기가 아마 점쳐질 텐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4일 해외 온라인 미디어 체단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이 체인스페이스에 대한 인재 인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체인스페이스를 통해서 지금 얘네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블록체인과 체인 간의 확장성에 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자기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샤딩이라는 아마 기술을 아실 텐데, 그거에 관해 자기네가 중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저커버그가 생각하는 VR의 어떤 그 5G를 기반으로 한 VR 생태계가 구현이 되고, 그 안에서 게임이 진행이 되고, 게임 아이템, 그리고 게임을 통한 어떤 수익 창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상대방과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암호 자산을 결국에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여타 다른 어떤 대형 이커머스 업체도 분명히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안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안에서 백화점을 돌아다닌다거나 다른 나라 여행을 가서 무슨 물건을 산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 같은 일이 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페이스북의 이런 어떤 샤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업체, 블록체인 업체를 인수한 거에 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저런 뉴스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코인만 바라보면 이게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어떤 코인사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어떤 거래소 중에는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관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잘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시고 잘 버티다 보면, 저는 궁극적으로 여태까지 거의 올해 5월달이면은 거의 1년 반인데, 그 정도면은 거의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멘탈이 진짜 웬만한 사람 못 버틸 텐데. 그래서 끝에는 결국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끝까지 잘 버티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이런 경제가 폭락하는 와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